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독해 1권에서 열심히 문학 작품들을 읽어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1권을 듣고 온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2권으로 처음 강의를 듣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쭉 보면요. 총 21일차 문학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권에서는 문학 작품들 2개를 한 강에서 그리고 이 강과 관련하여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문학 용어들에 대한 강의를 또 한 강에서 다루어서 이 두 강을 짝꿍처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 2권부터는 문학 용어와 관련된 강의를 같이 묶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권에서 소개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은 짤막짤막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만약 2권으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용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친구들은 1권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다 PPT를 띄워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점검을 하거나 다시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중요했었던 문학 용어,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혹은 2권에서 새롭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의의 경우에는요, 시와 관련된 내용, 소설과 관련된 내용, 수필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와 관련하여서는 계속 읽어나가야 될 요소가 비슷해요.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 중심 대상이 누구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노래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학습들을 1권에서 해봤거든요. 2권도 마찬가지로 이 교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까 해요. 1일부터 3일까지는 화자를 찾는 것, 중심 대상을 찾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같이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좀 부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조금씩 언급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시를 읽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읽어볼 작품은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는 오늘에 되게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햇빛이 말을 걸다 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선생님 지금 3월에 촬영 중이거든. 쌀쌀한 기온이 살짝 있다가 오늘 굉장히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러한 햇빛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더 시가 재미나게 읽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작품은 비스듬히라고 하는 정현종 작가의 작품인데, 정현종 작가의 작품은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 이외의 작품들도 한번 찾아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혹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교과서에 수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이 햇빛이 말을 걸다라는 작품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에 초점 맞출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바로 시적 화자고요. 우리 문학독해 1권에서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라 1강 말고요. 2강, 3강에서 이 문학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에 시적 화자에 대한 소개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시적 화자라고 하는 건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시적 화자로서 시에서 나나 우리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를 읽을 때 나, 우리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찾아내시면 돼요. 물론 꼭 그렇게만 나오지 않아 다른 표현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 뒤에 시를 천천히 같이 읽어나가면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대상을 찾고 또 우리 두 번째 뭘 찾을 거야? 중심 대상을 찾을 건데요. 이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에서 여러 가지 소재가 쓰이잖아. 그 소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쓰는 소재를 바로 중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중심 대상일수록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표현으로 드러나거나
실제 그 시어로 반복되진 않더라도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취하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 보여주면서 시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적 화자와 중심 대상을 우리가 왜 주목하여 읽어야 되는가? 결국 여러분들 생각해봐. 시에서 시인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시적 화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 시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내야 되니까. 해서 시적 화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심 대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적 화자가 나오는 시의 경우는 이 중심 대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혹은 시적 화자가 안 나오는 시의 경우는 중심 대상만 가지고 우리에게 시의 주제를 전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중심 대상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한번 햇빛이 말을 걸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미 시 제목을 보면 어떤 표현법이 쓰였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은 말을 할 수 있나요? 햇빛이 오늘 나한테 말을 걸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실제 해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제목에서도 의인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의인법이 제목에서만 쓰였을지 아니면 시 전체적인 내용에도 함께 쓰였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대. 이렇게 이마를 툭 건드리는 행동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의인법으로 볼 수 있어. 건드리는 행동을 한 거. 그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치는 걸 건드리다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햇빛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마를 툭 건드린다. 실제 여러분은 햇빛이 나를 건드릴 수는 없을 텐데 이렇게 느끼게 된 건 어떤 감각일지 알 것 같아요. 어떤 감각? 햇빛이 내 이마에 와 닿는 거야. 이 감각을 햇빛이 나를 툭 건드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부분은 햇빛이 이마에 아마가 아니라 이마에 와 닿는 감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햇빛이 내 이마에 와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툭 건드린다 라고 표현하면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의인법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건드렸을까? 봄이야. 그 말을 하나 하려고. 그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야? 계속 의인법 사용되고 있어요. 왜? 봄이야! 라고 말한 건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햇빛의 말이잖아. 봄이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하여서 나의 이마를 건드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봄이 왔다 라고 하는 걸 햇빛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봄이야 라고 하는 걸 짤막한 이 아이를 한 줄로 시행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와. 그러면서 뭔가 시행이 짧기 때문에 남는 감정들이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여운이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까지 가진 않을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시적 화자와 중심 대상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봄이야 라는 말을 하려고 수백 광년을 달려온 빛 하나가 수백 광년, 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먼 우주에서부터 저 빛이 나에게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왜? 그 빛이 지니고 있는 생명성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생명력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 그 빛이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는 이 부분에서는 햇빛이 내 이마에 와 닿았어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구절절 길게 설명되면서 이 햇빛이 나한테 되게 다가오는 느낌이 강하고 구체적으로 잘 전달되는구나. 자, 앞에 말한 것처럼 햇빛은 나한테 왜 온 거야? 봄이라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그걸 느끼지 않니? 계절의 변화, 이 냄새나 이 분위기 혹은 지금 나오는 이 햇빛의 광량 이런 것들은 이거는 가을 같은데 이런 느낌, 봄 같은데 느껴지잖아. 그러한 느낌을 화자가 마음속 깊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나무 한 잎을 피우려고 잠든 꽃잎의 눈꺼풀을 깨우려고 이 부분에서도 의인법 사용되고 있네. 우리가 눈꺼풀을 깨운다라고 하는 건 실제는 화류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화류법은 의인법보다 더 넓은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생물이 생물인 것처럼 표현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꽃잎은 화류를 집어넣을 수 없겠네. 무생물이 아니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꽃잎이라고 한 대상이 눈꺼풀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눈꺼풀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니 뭔가 더 사람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화류법 아니에요. 화류법만 지금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이야. 근데 지금 꽃잎은 식물이잖아. 식물은 무생물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화류법으로는 넣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얘는 생각하고 있으면 비교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땅이 숨 쉰다. 바다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땅이나 바다는 살아있지 않은 대상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되니까 화류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화류법 아닌 의인법이 쓰였다. 의인법 사용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생생하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 대상인데 사람처럼 표현되면 왠지 나랑 같은 감정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친밀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의인법의 효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하려고 지상에서 내려온 햇빛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햇빛은 이런 걸 한대. 그럼 이런 역할은 어떤 역할들이야?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 아니야? 잠들어 있는 걸 깨우고 지금 피지 못한 나뭇잎을 피우고 이렇게 뭔가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게 자연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햇빛의 역할이겠구나. 해서 여러분들 우리 시는요 압축적이잖아. 그럼 압축적인 부분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 자, 나에게 사명을 다하여 떨어진 햇빛을 보다가 문득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햇빛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되어 있네. 어떤 이야기? 앞에 했었던 봄이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햇빛이 나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은 어떤 거예요? 햇빛이 나에게 비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지. 나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걸어왔는데 햇빛이 왠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 저 자연물들을 깨우네? 봄이었다는 거 알려주네?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햇빛을 만끽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물에게, 나뭇잎에게, 세상의 모든 플랑크톤에게 말을 걸며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다. 해서 지금 각각 강물과 나뭇잎, 플랑크톤이란 대상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상이 큰 것에서 점점 작은 것으로 좁아지면서 의미가 강조되고 있잖아. 이런 걸 점층법이라고 해요. 강조하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강물과 같은 대상에게도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플랑크톤 같은 아주 작은 생명에게도 이 햇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구나. 봄이란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구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잖아. 그렇다는 건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모든 자연물과 뭐 하고 있어?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 모습 아니니? 말을 걸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계속 의인화시키면서 나에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들에게 말을 걸면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비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반짝이며 날아가는 물방울들, 초록으로 빨강으로 답하는 플립들, 꽃들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네요.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 반짝하는 물방울들. 빨간색, 초록색, 꽃과 풀 이런 색깔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대상들이 말을 걸며 내려오는 햇빛들한테 눈부심으로 가득 차 서로 소통하고 있다잖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잖아. 그럼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햇빛과 자연물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교감과 소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풀이 피어났어. 잎이 돋아났어. 꽃이 피어났어. 햇빛이 비추고 있어. 라는 풍경인데 그것이 그냥 모두 이야기를 소통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야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햇빛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래서 봄이야 라고 말하는 걸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네.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의미가 강조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복법을 사용해서 햇빛이 온 이유가 바로 봄을 알리기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구나. 자연물들에게 봄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강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에 내 귀를 기울여 본다. 그의 소리를 듣고 푸른 귀 하나가 이 새싹의 귀를 가리키는 것 같아. 새싹은 귀가 없는데 귀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네요.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지금 나만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도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거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대자연, 햇빛과 또 시적 화자,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자연물들, 플랑크톤과 같이 아주 작은 미생물 뿐만 아니라 지금 돋아나고 있는 새싹에게도 햇빛이 이야기를 걸고 이야기를 서로 답하면서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온 세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 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이 각각 뭐뭐한다, 다 이렇게 끝이 나면서 운율감도 잘 느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차자에 썼던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 시적 화자. 우리 앞에 내 이마를 건들고 나에게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시적 화자는 나예요. 그렇지? 그럼 중심 대상은 누구일까? 계속 모든 자연물에게 나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대상은 바로 햇빛이잖아요. 햇빛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윗글의 화자는 누구인가? 우리 방금 해결했기 때문에 답 채우기 쉽습니다. 바로 나. 이렇게 따옴표를 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시 속에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따옴표를 그어봅니다. 자, 밑글의 중심 대상은 햇빛이라고 말씀드렸죠. 햇빛. 이번에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 1번 나는 햇빛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는 햇빛이 봄이야 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본다 라고 했었죠. 2번 나는 이 말을 건드리는 햇빛을 피하나요? 아니요, 이 햇빛을 만끽하고 있잖아요. 3번 나는 햇빛이 이야기한다는 걸 깨닫고 있어. 이야기를 걸어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물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어. 햇빛은 봄이야 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네요. 햇빛은 나뭇잎과 꽃잎을 피우기 위하여서 지상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따라서 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3번은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었고요. 1번 화자는 사명을 다한 햇빛이 안타깝나요? 아니요. 수백 광년 달려온 햇빛을 위로하나요? 아니요. 화자는 햇빛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나도 다른 대상들과 교감, 소통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4번, 화자는 강물에게 이야기한 햇빛이 너무 부러워 이러고 있지 않았어. 이런 정서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1, 2, 3일차에는 정서 태도를 따로 찾진 않긴 하지만 이 부분, 정서 태도를 찾는 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는 거야. 답은 몇 번? 5번, 화자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햇빛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왜?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잖아. 걔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옳다, 좋다 라고 느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로 넘어가 볼까 해요. 비스듬히라고 하는 정현종 작가의 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뭐를 찾을 거야? 화자와 중심 대상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생명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는요, 꼭 우리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투가 쓰이고 있잖아. 어떻게? 뭐뭐해요. 뭐뭐 할 수 있나요? 뭐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친근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어조. 생명이 대체 어떤데? 어떻게 그런데?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네, 아니요 이런 대답 할 거야?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서리법. 답정너를 서리법이라고 하죠. 물어보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여기서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모든 생명들은 서로 기대며 살아간다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제목 비스듬히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 서로 기대는 모양. 우리가 기댈 땐 서로 비스듬하게 기대가 되는 거잖아. 이런 기대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생각 맞는지 좀 더 읽어보자고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선생님은 이 시행이 너무 참신하고 너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시행이 아닐까 싶어. 우리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서 스스로 서 있는 존재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모든 생명들이 다 기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혼자 우뚝 서 있는 것 같은 이 나무도 공기에 기대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 나무라고 한 소재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비스듬히 살아가는,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도 결국은 서로 기대어, 이 기대어 산다라는 건 의지하여 사는 존재를 나타낼 거예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게 되잖아. 내가 기대는 곳이 맑으면 우리 하다못해 이것도 날씨에 기대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아침에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요. 날씨가 되게 흐리고 막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면 뭔가 기분이 우울해. 이런 것처럼 우리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맑거나 그 대상이 맑거나 하면 나도 같이 맑아지고 또 어떨 때는 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맑은 것이 좋고 흐린 건 나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주고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는요,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이 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기대는, 맑기도, 흐리기도, 맑기도, 흐리기도 이렇게 시어가 반복이 되면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라고 하는 문학 갈래는 다른 문학인 소설이나 수필과 달리 운문 문학으로 우리가 묻게 되잖아. 소설, 수필은 산문으로 우리가 묻게 되고요. 이렇게 산문 문학과 다른 운문 문학의 특성은 바로 운율이 있는 언어이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율감 왜 느껴지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여라고 끝을 맺고 있고요. 비스듬히 서서 다른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일을 바치고 있는 이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 끝날 때 뭐뭐여라고 끝을 맺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끝맺을 때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영탄적 어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거야.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뒤에 7번 문제에 나와 있어요.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영탄적 표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정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정서는 어떤 거냐면, 그러한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라는 거 아니야? 생명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찬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연의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끝을 맺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에서 시적 화자 드러나고 있나요? 자, 시적 화자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 나나 우리라는 말을 쓴다 그랬잖아. 여기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우리 또한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중심 대상 무엇일까요? 바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이가 중심 대상이 되겠네요.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가 바로 중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시를 다 초점을 응집시키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거든? 근데 시는 다 개별적, 그 각각 연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얘도 하나의 완결된 글이기 때문에 시가 어떠한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덜 강조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지금 앞에 생명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우선 알려주는 거야. 그래야 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연 부분에서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공감을 사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참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려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풀어볼까? 자, 윗글의 화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우리겠네요. 그리고 중심 대상은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라고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걸 물었고요. 1번, 일상적 어휘 어떤 거? 공기나 나무 이런 거 쓰고 있잖아. 2번, 의문의 형식으로 화제의 생각 강조.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선 살아갈 수 없어.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어미 뭐뭐해요 요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친근감이 같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공기와 나무가 서로 대조되나요? 서로 차이가 있는 대상인가? 아니,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조되는 시어라는 것은요, 의미적으로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 시어가 대조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겁니다. 5번에 맑기도, 흐리기도 라고 하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건 이연 부분에서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설명.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한다. 물론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6번 볼까요? 다음 중 기억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번 하루 종일 그냥 물리적으로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에서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모습이 물론 서로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지금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잖아. 자, 이번에 생명의 소중함을 좀 생명은 아주 소중해 이런 이야기하는 시는 아니었습니다. 3번에 공기가 맑은 곳, 이거 아니죠. 4번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 반성도 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7번이에요. 윗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 있는 행을 찾아 써보자. 영탄적 표현이란 감탄사. 감탄사는 뭐예요? 이런 거 감탄사. 헐, 이런 거 감탄사. 자, 감탄형 어미 뭐뭐 하는구나. 이런 감탄형 어미예요. 조사, 이거는 뭐뭐야, 뭐뭐여 이렇게 쓰면 우리가 감탄한 듯하게 느끼기 때문에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며 기쁨, 슬픔,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좀 기억을 해두자.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탄사를 쓴다던가 뭐뭐 하는구나 뭐 이런 표현 쓴다던가 혹은 뭐뭐 하는 도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알아어라도 감탄형 어미가 되기도 하거든. 뭐 공부해라 이건 감탄형 어미가 아닌데요. 참 아름다워라 같은 경우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감탄형 어미가 될 겁니다. 자, 비스듬히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존재를 예찬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유. 다른 사람을 받쳐주고 있는,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의 모습을 참 아름답다. 서로 기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답다 라고 하는 예찬적 태도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를 읽으면서 공부 때문에 읽긴 하지만 이런 시를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우리 문학용어 관련된 내용을 살포시 살펴볼까 합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화자와 중심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학독해 1권에 3강을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고요. 나는 이미 공부하고 왔다. 그냥 복습만 하면 된다. 라는 친구들은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시인하고 화자는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 화자는 시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시인이 시적 화자 자신으로 나타나서 시 속에 제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런 시적 화자를 왜 설정하여 전달할까? 그냥 시인이 자기 목소리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시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시의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시적 화자를 선택하고 설정하여 전달해 줍니다. 자, 이 화자가 시에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먼저 뭐로 분류하고 있냐면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 자, 시의 화자가 직접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은 시 속에 나, 우리 이런 말들이 쓰일 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문 나와 있는 게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라고 해서 나라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산유화라는 시에서 그렇거든요. 산에서 우는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라고 하면서 지금 산에 있는 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나, 우리 같은 표현을 써서 시적 화자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는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선택지가 되게 좋아하거든. 이 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 선택지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또 나누어 두고 있는데 시인과 화자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 두고 있고요. 우리가 솔직히 이 부분을 100% 다 구분하긴 좀 힘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딱 시만 봤을 때 어떻게 이 시인이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시에서 노래해야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하지만 대표적인 작품들을 몇 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윤동주 시인의 시는요.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극복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지면서 시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인이 곧 화자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독백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래에는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를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관리패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야. 이때 엄마야 누나야 라고 부른 걸 보니까 여자는 아닌 것 같고 남자고요. 또 남자 중에서도 어른은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야. 바로 남자 어린 아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남자 어린 아이를 설정하여 쓰고 있었던 김소월 시인은 성인 남자였단 말이야.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가지고 썼을까? 문학독해 1권에 설명했지만 어떤 거야? 어린아이를 선택하여서 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했을 때 강변이라는 곳이 순수한 곳이란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심 대상을 볼까요?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시 속에서 이야기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속에서 이야기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바로 중심 대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심 대상이라고 하는 건 시에 사용된 소재나 인물, 상황 혹은 화자가 말을 건네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예문이 나와 있는데 김수영 시인의 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품의 제목은 그냥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야. 작품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제목으로 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처럼 나와 있으면 아 얘가 중심 대상일 확률이 좀 높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 풀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럼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건 어떤 대상? 바로 풀이라는 대상에 초점 맞추어 내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연히 중심 대상은 풀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1일차, 2일차, 3일차에서는 중심 대상과 화자를 찾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고요. 물론 그 이후의 학습에서도 시를 읽을 때에는 화자와 중심 대상은 계속 찾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문제풀이가 있을 땐 여러분들이 저랑 그냥 같이 틀어놓고 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고 그 다음 나랑 풀어야지. 왜? 나만 풀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내 공부지 여러분들 공부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김억 작가의 봄바람이라고 제목이 이미 딱 나와 있네요. 하늘하늘 꽃송이와 입 맞춥니다. 하늘하늘 어디론지 떠나갑니다. 하늘하늘 정처 없이 도는 바람은 그대 잃은 이내 마음이 넋두리구나. 넋두리 왜다. 넋두리 로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 윗글에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 내 맘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드러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밑글의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밑글의 중심 대상은 하늘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이때 하늘이 스카이 하늘을 가리키는 거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모양을 흉내내고 있는 의태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 꽃송이랑 입을 맞추거나 어디론지 떠나가는 것 모두 봄바람인 것이잖아. 따라서 여기서 하늘을 찾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 봄바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은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 나와 있네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는 나의 내가 아니라 쉬는 물의 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는 여기 등장하고 있네요. 이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대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겠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시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끝을 맺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나는 계속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로 끝을 맺을 거예요. 자, 어쨌든 3번 윗글의 화자는 당연히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윗글의 중심 대상은 나는 언제나 무슨 길을 갈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중심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시에서 전달하려고 한 주제의식에 가까운 대상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 시는 나룻배와 행인이네요. 같이 볼까?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나를 흙발로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해서 지금 나는 무엇에 빗대어 표현되고 있지? 나룻배이기 때문에 화자와 작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 문제는 좀 억지인 것 같긴 해. 물론 여기에서 나를 나룻배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적 화자 라고 볼 수 있겠고 나룻배도 시적 화자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빗댄 표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나하고 당신이라고 하는 내가 한없이 기다리는 당신이라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나룻배라고 빈칸 채우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은 어휘 문제고요. 여기서 어휘는 내가 모르는 아이들은 따로 챙겨 두셔야 돼요. 우선 지상은 땅의 위, 사명은 나에게 맡겨진 임무. 긍정적이라는 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예찬하는 건 저거 너무 좋아 라고 찬양하는 것. 비스듬히라고 하는 건 한쪽으로 기운 모양을 가리킵니다. 자, 비가 그치자 지렁이들이 땅 위로 나왔다, 지상으로 나왔다. 외국인들은 한복을 선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너무 예뻐 라고 찬양할 거야, 예찬할 거예요. 그는 나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옳다고 좋다고 대답했다.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독립이라는 무엇을 사명, 임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는 이 어휘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짧은 글짓기를 직접 적어보면서 맥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시 두 편 같이 읽어봤어요. 좀 강의 길이가 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호흡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살짝 잘라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끊어서 나 시 두 편 먼저 듣고 뒤에 있는 문학 용어는 살짝 뒤에 들어야지. 혹은 첫 번째 시 먼저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시 들어야지. 이런 건 여러분들 개개별로 각자 맞는 호흡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주시면서 조금씩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